안녕하십니까. 신한자산운용 콘토운용센터 센터장 김기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신한 그린플레이션 EMP 펀드와 그린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그린이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수요 공급 변화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환경 관련 정부 규제 정책, 그리고 민간 기업의 친환경 사업 구조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과 되게 어떤 독자적인 그런 요인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의 하위 요인으로서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 수요, 그리고 비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대개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인 트렌드로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그린플레이션도 수요, 공급, 비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보다는 되게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플로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어떤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이제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추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관련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제로 인해서 생산을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원자재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린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제 두 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제 자체를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중국이 작년에 했던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석유나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해서 생산 자체를 좀 규제를 시켰습니다. 생산량 자체를 줄이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런 석유 관련 어떤 공급이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원유 자체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적인 수요 공급보다는 중국이라는 정부가 넷제로라는 정책 달성을 위해서 공급을 이제 줄이게 됐고요. 그런 공급을 줄인 것들이 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활발한 예시가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한 어떤 산업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산업 금속 수요도 증가를 했고, 전기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위한 배터리 관련 광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특히 리튬, 니켈, 구리, 알루미늄 같은 배터리 원료부터 설비 원료까지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친환경 기술을 할당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원자재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런 친환경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큰 쪽이 운송과 그리고 발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금속이 필요합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은 이제 운송 쪽,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그리고 발전 쪽, 발전은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구리, 철 같은 이런 금속보다는 리튬, 니켈, 마그네슘, 코발트, 그래핀, 이런 크로미늄, 이런 되게 히토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현재보다 6배 많은 광물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실제로 프라핏, 기업의 이익 자체도 전통적인 이제 석화 연료, 그러니까 저희가 석탄 같은 거죠. 화석 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친환경 관련 광물에서 쓰는 이익이 훨씬 커질 거라서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이 변하게 되고 광물 소비량 자체가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얻는 기업들의 이익도 크게 변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단발적으로 끝나는 이슈들이 아니고요. 이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세계 각국에서 정책의 명은 다 다릅니다.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청정에너지, 중국의 제로탄소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021년 1월 1일에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친환경 정책을 갖고 있어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표인데요. 2020년부터 이제 저희가 목표를 세팅을 해서 23년 이행 점검, 25년에 목표를 다시 세팅하고 2030년에 또 이행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넷제로 배출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하고 있는 현재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는 이슈들을 규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산업 전환을 위한 수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그린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 에너지 수출 지역 중 원유의 49%, 천연가스의 74%가 OECD 유럽 국가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럽의 이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됐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40%가 넘게 증가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50% 가까이 이런 재생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석유, 화학 연료의 해외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점점 더 줄여나가면서 앞에 나와 있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산업을 전환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발표했던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이제 명목적으로는 이름 그대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재생에너지 투자의 목적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럽의 사태에서 보듯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안보에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재생에너지 연간 수요를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이후에 기존에 이제 상승하던 그런 모습보다 훨씬 크게 해서 굉장히 높게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런 투자들의 한 반은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나머지 반의 상당 부분은 전력 그리드라고 하죠. 전력망 쪽,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좀 유행했던 단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각국 정부들의 친환경 정책들, 그리고 에너지 안보로 인해서 새로 발표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는 모든 투자 전략을 짤 때 기존에 지금 현재 FOMC가 발표하던 그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피크아웃하고 떨어지더라도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인플레이션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전략이 좀 고려해야 되는 주요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앞에 그린플레이션 이외에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미국의 물가 지수 상승률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 표인데요.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피크를 치는 부분들이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하도 작년부터 부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가격을 빼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 물가 지수를 그린 차트입니다. 1970년대 이제 아랍 쪽 중동 전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 뒤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미국에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뒤에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볼 수가 있듯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냐라는 부분이고요.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건 이제 공포를 좀 줄여주는 거고 피크아웃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현재 8%, 6%, 5%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은 이제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피크아웃을 하더라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저 차트 뒤에 있는 그냥 완만하게 증가하는 표, 저 직선 보이시죠? 저게 이제 물가를 가격으로 저희가 차트를 그린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를 하게 되더라도 물가 자체는 과거보다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물가 하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투자 전략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작년 202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파리 기후협약을 저희가 이제 발효를 하고 그 이후로 실제 미국에서 2021년 4월부터
3%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관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부터 뭐 천연가스, 에너지, 탄소 배출권, 원유, 그리고 뭐 금속이나 이런 산업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 알루미늄, 뭐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성과들이 S&P 500의 지수 성과보다 훨씬 좋았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는 와중에도 오른쪽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서 저희가 보통 대처하는 자산들이 단기 채권, 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과들은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자산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 자산들마저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골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원자재나 원자재 생산 기업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이유로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인플레이션 저희가 방어 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뭐 단기 채권이나 골드 자산들은 되게 부진한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런 성과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이제 S&P 지수가 크게 하락한 그런 국면이긴 했지만은 그런 국면에서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지정학적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들이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되게 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수요 감소를 걱정을 하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제로 이런 원자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좀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마진을 되게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좀 유지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여전히 골드와 채권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런 리스크에 계속 저희 자산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보시면은 이제 좀 성과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들이 이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많이 올리겠다고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은 이런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들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는 지속적인 이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 좀 많이 올랐지만은 원유나 그리고 이제 금속들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주식이나 이제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신호의 리츠의 어떤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달에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지금 9월달 초에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골드 단기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의 자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한 경기 침체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그린플레이션 관련 자산들은 어떤 현재 경기 주식 자산 대비는 조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저희가 가장 부실한 자산들이 이제 원자재들이 좀 민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약간 큰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그린플레이션 EMP 펀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채권 그리고 골드마저도 현재 저희 자산을 좀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 채권의 대안을 찾기 힘든 투자들에게 좀 필요한 투자 전략들을 구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의 배분에서 주식 수준의 어떤 위험 변동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식 대비 조금 나은 수익을 이런 식의 좀 찾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ETF를 활용을 해서 관련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 자산은 원자재 중에서도 에너지와 메탈 이런 쪽이 좀 집중된 원자재고요. 그리고 원자재 생산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굴, 발전, 송배전, 에너지 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리츠 그리고 ESG 관련 기업들, 일부 채권 이런 쪽에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특히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린플레이션 시기에 좀 대응하고자 만든 상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린플레이션 펀드는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그린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제 이런 그린 정책에 발맞추어서 현재 발생한 그린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조정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응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잘 배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 운용 전략 관련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플레이션 플러스 펀드는 기본적으로
ETF를 활용을 해서 그린플레이션 관련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상품에 투자하는 자산인 원자재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상품들이 변동폭이 워낙 큰 상품들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주식보다 큰 변동성을 위험을 지지 않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부 채권을 시기에 따라서 섞는 그런 배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 비중은 원자재, 리츠, 주식 관련 ETF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킴으로 장기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스킴은 인플레이션 국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시기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시기에 자산 배분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정책 초기, 그러니까 이제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가 이게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서 경제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어떤 이런 구조들을 변하게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구조적인 산업 금속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즈니스를 유지하지만 이 탄소 배출량을 탄소 배출권으로 좀 상쇄를 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수요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전환 비용에 관련된 어떤 원자재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제 공급 규제로 인해서 증가하는 에너지 관련한 어떤 상품들 이런 쪽에 많이 배분을 하게 되고요. 왼쪽 아래처럼 인플레이션 높은 시기에는 왼쪽에 있는 주식 관련된 비중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리츠, 인프라 관련 주식, 탄소 배출권, 에너지, 생산기업 이런 쪽이 한 70% 가까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투자 자산에 대한 배분 자체를 약간 리스크 페리티라는 방식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리스크 페리티라는 방식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변동성이 되게 큰 자산들을 투자를 할 때 어떤 비중으로 투자를 할까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되게 좀 큰 자산들을 좀 적게 투자하고 변동성이 작은 자산들을 좀 많이 투자해서 내가 특정 자산이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 그 자산의 손실로 내 포트폴리오가 이제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되게 장기 투자에 좀 유망한 그런 자산 배분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제 간략한 어떤 설명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을 보통 할 때 왼쪽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에서 왼쪽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의 60% 40%를 투자하는 6대4 포트폴리오를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식이 60% 채권은 40%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위험 분석을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 손실의 거의 대부분은 주식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쪽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배분된 그런 자산 배분 형태거든요.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변동성 제어가 좀 필수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들의 배분 시에는 내가 주식을 어떤 자산 배분을 했을 때 특정 자산의 위험이 크게 몰리지 않는 그런 자산 배분 방식인 리스크 페리티 방식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리스크 페리티가 되게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이제 브리지워터라는 헤지펀드 대표인데요. 그분이 이제 오레더라는 펀드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레더라는 펀드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리스크를 잘 배분을 하면은 시장에 어떤 국면이 오든 내 포트폴리오는 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펀드고요. 그런 펀드의 대표적인 자산 배분 방식이 리스크 페리티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 페리티 방식을 이 펀드에 차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자산들을 잘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되게 변동성이 크고 관련 자산들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그린 산업이 성숙을 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전환했을 거고요. 탄소 배출량도 감소를 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설비 관련한 어떤 원자재 수요는 좀 줄어들 거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요도 좀 줄어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린플레이션 관련된 압력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린플레이션 관련된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전환한 기업들, 이제 저희가 요즘에 말하는 ESG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인바이러먼트 이쪽에 좀 약간 집중한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게 아무래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를 왼쪽 아래에 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식형
기업 ESG 관련 기업들의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차트에서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이런 그린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달성률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많이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굉장히 스마트하신 개인 고객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뭐 오를 때 오르는 자산을 사고 내릴 때는 내리는 자산을 미리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되게 따라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이나 그린 정책 흐름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사회 전환 초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원자재나 탄소 배출권 이런 투자들을 하고, 그린 산업이 이제 점점 성숙하게 되면은 그런 관련된 원자재나 이런 투자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이런 그린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주식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인 장기 자산 배분을 저희가 투자자들 대신해서 수행해주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현재 담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예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현재 비중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비중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일 매주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의 한 70% 정도, 그리고 ESG 관련 자산이 20% 정도, 그리고 채권 관련 자산을 5% 정도 투자를 하면서 현재 시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배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들은 이제 저희가 분류해서 투자하고 있는 ETF 유니버스들인데요. 뭐 에너지, 인프라, 메탈, 뭐 MLP, 팁스 이런 식으로 큰 자산 등분들을 분류를 하고, 세부 항목으로 커머더티 관련, 그리고 뭐 에너지 생산 관련, 아니 오일가스 서비스 관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ETF들을 세부적 분류를 해서 전체 유니버스들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관련 없거나 성과가 부진한 ETF들을 제거를 하면서 전체 ETF 투자 풀들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중에서 되게 유명한 종목들을 뽑아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 배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펀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 신한자산을 콘티뉴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한 석박사 인력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린플레이션 관련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자산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외 자산 배분형 펀드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리츠 이런 펀드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별 펀드에 대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펀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잘 오거나이징해서 펀드 성과를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신한 그린플레이션 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성과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조금 좋은 장점을 보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침체 이후에 저희가 경기가 다시 회복기에 가고 확장기에 가는 그런 순간에 그런 경기를 잘 따라가면서 아무래도 주식 대비 좀 좋은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걸 목표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펀드에 대한 저희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